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어김없이 한 주만에 또 다시 찾아왔고요. 벌써 94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월 셋째 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5월 둘째 주가 잠깐 쉬어가는 한 주였다고 하면 다시금 바빠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미국의 화요일에 미리 앞서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수출입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수출입 관련한 이제 물가가 나온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라든지 뭐 주택 가격 또는 주요 인프라 투자 관련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또 한 번 바빠질 것 같고요. 다른 일정 중에서는 제가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 화요일에 지금 뉴욕연은에서 나오는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부채 또는 신용과 관련한 데이터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파월 의장이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주요 빅테크들의 코퍼레이트 행사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자, 1분기 어닝 시즌인데요. 순항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상을 했던 이런 이익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S&P 500을 비롯해서 주요 지수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다우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작년 12월 정도에 9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의 또 여기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워낙 좀 높아져 있다 보니까 향후 2분기 또는 올해 전체 연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대충 이제 범주로 나오게 되겠죠. 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상을 해. 그런데 그 하단을 좀 밑을 조금이라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어김없이 시간외 또는 본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그게 종목별마다 좀 크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이 그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3월 정도에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했고요. 지금 이제 5월에 스웨덴이 했는데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월 정도에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장의 높은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물가가 2% 미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중앙은행이 기준하고 있는 목표 물가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스웨덴은 다른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지금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경제이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과 또는 유로존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가격이에요. 보시면 미국은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때 22년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로 보면 한 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스웨덴은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14%나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를 좀 더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웨덴은 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뭐냐면 변동금리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변동금리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택가격 하락에 좀 더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는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미국은 어떻다? 네, 실제로는 지금 5월달 고용 데이터가 좀 나온 이후에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가 좀 냉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 실제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중요하게 보이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이라고 하는 곳에서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의 구매관리자 지수, 흔히 아시는 PMI 데이터를 공개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이 50이에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50보다 더 높으면 경기가 확장을 하고 있다. 또는 낮으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지난 4월달 기준으로 보면 기준선을 모두 다 하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조업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비스업은 지금 내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결국에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과 물가와 관련한 부분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업이 급격하게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다시금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특히 제조업 물가는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고용은 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제의 흐름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긴 합니다. 다만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용시장은 기존에 보였던 것보다 약간 냉각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좀 더 백데이터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왜냐하면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게 맨하임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상품 물가를 대표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월 연속, 그러니까 뭐 올 연초에 24년 1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합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것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7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내에서 중고차나 트럭 데이터를 같이 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중고차, 특히나 트럭 가격도 다시금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상품 물가 하방 압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품 가격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코코아라든지 커피라든지 일부 몇몇 식품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인 가격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디스인플레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이나 상품은 디스인플레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완고한 가격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국제유가 중에 미국의 WTI 기준으로 보면 이걸 주간 데이터로 한번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이렇게 두꺼운 선이 뭐냐면 200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2023년 이후부터 보면 계속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략 배럴당 75달러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200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유가를 자극시켰던, 상승하도록 자극시켰던 요인이 대표적인 게 지정학적이셨단 말이죠.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있었고, 그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4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번 맞붙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것들은 대부분 다 좀 봉합이 되어 있고 현재 유가에도 충분히 위험 프리미엄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중동과 관련한 이슈가 더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을 공급과 수요를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을 때 공급 측 요인에서는 이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된다 또는 더 이상 더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현재와 같은 유가 수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남은 거는 오펙 플러스와 같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의 감산과 관련한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가 되겠죠. 그 또 하나는 수요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은 앞서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했고, ECB 같은 경우에도 오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이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도 최소 빠르면 9월 또는 연내에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과 관련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 원유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라도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유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EIA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의 소매 가솔린 가격이 오는 4월에서 9월 정도에는 갤런당 평균적으로 한 3.7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갤런당 3.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좀 완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미국 내에서 물가의 파급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이 흐름을 좀 이해를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와 수입 물가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강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파급 경로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또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림상에서는 이런 경로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생산자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 데이터가 줄줄줄 발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4월 고용 시장이 시장 예상과 달리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침체됐다, 뭐 이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에서의 약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임시직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보면 이게 과거 어떻게 좀 크리티컬한 밸류 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 실업자, 그러니까 더 이상 노동시장에 다시금 들어오지 못할 그런 연구 실업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과거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레벨 수준에서 현재 좀처럼 완화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정규직과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하겠죠. 파트타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파트타임의 감소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인들을 내국인이라고 보고 또는 이민자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감소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숙련직과 또는 비숙련직 이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도 보면 비숙련직이 좀 더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질적인 부분도 조금씩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약한 허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 내 자영업자들, 즉 소기업들의 전체적인 경기 전망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 11년 내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GDP의 50%,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소기업들의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모습이 나오냐면 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의지가 약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의지도 계속해서 동반 약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가 좀 취약해지게 되면
경제에 약한 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미국 가계와 가계 부채와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가계 부채는 전체 GDP에서 보면 약 60% 수준입니다. 근데 정부 부채 비중을 보면 120%예요. 절반이긴 하지만 정부 부채든 가계 부채든 동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통화 정책의 누적 및 시차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걸로 봤지만 좀처럼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은행들, 상업은행들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한 부분에서 연체율이 상위 100개 은행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위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 여기에는 중소 지역은행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전국적으로 은행이 4,000개가 넘습니다. 그랬을 때 상위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연체율이라든지 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각 처리하는 이 비율이 보시다시피 2001년 닷컴 버블 이후라든지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는 팬데믹 시점 이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연체율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가 워낙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는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현재 S&P 500 지수가 최고점과 거의 1% 이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을 잘 넘어서 다시금 최고점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한 허리로 주목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움직임들이라든지 또는 가계 기업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수요일에 휴장일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주도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